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국영 강사입니다. 이번에는 AS 1분 컷 66번부터 진행을 해볼 건데 요 문제가 조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좀 알아야 될 내용이 많아가지고 일단 1번을 보면은 먼저 뭐가 보여야 되냐면은 그 동의를 하면은 재판상 화해가 성립이 된다 라는 말이 좀 보여야 돼요. 이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소송법에서 재판상 화해를 해버리게 되면 기판력이 발생을 하거든요. 기판력이 발생하면 이제 쉽게 뒤집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확정된다고 보면 돼요. 이제 재판상 화해를 한 걸로 보니까. 근데 이제 그 보상금 등 지급 결정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라고 하는 거네요. 근데 이제 이 판례가 두 가지가 있죠. 일단 위헌 판례가 뭐냐면 일반, 아이고 왜 이렇게 쭉 진하냐 너는. 지우고. 일반 국가 배상법상 이렇게 이제 동의를 하게 되면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요게 이제 악용될 수가 있는 게 그 총 피해 금액이 이제 생각보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일단 병원비 같은 게 급하니까 동의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뒤집을 수 없게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해버리면 나중에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돈도 못 받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이게 기판력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특수임무 수행자 관련된 법이 이제 합헌 판례가 돼요. 그래서 특수임무 수행이 일단 합헌 판례가 되는데 결국 동의한 때 재판상 화해가 성립 이렇게 좀 길게 해야 됩니다. 요것은 왜 그러냐면은 특수임무 수행의 경우에는 그 가족분들도 그분이 이제 피해자가 되겠죠. 그분이 뭐를 했는지를 잘 모르세요. 그냥 회사 다녔는지만 알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본인들이 피해를 충분히 주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입증을 해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특수임무 수행자 관련된 보상법에서 충분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잘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수임무 수행법상 동의를 한 경우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해가지고 그 위에 있는 판례랑 좀 비교해서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밑에 있는 판례도 여러분들 그런 단어가 또 나오죠. 우리가 동의를 하면은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도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이거죠. 동의를 하게 되면은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도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다. 이게 5.18 민주화 운동 관련해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요거는 우리가 무슨 지식을 알아야 되냐면 좀 밑에다가 필기를 할 건데 우리가 이제 손해가 있잖아요. 이 손해라는 것은 3가지로 구분이 된다. 이게 손해 3분선인데 이게 적극 손해가 있고요. 소극적인 손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신적인 손해가 있어요. 정신적 손해. 정신적 손해를 보통 이제 위자료라고도 불러요. 많이. 그랬을 때 여러분들 일단 뭐 5.18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어떤 사람의 차가 부셔졌다고 생각을 합시다. 뭐 국가에서. 그럼 이제 차가 부셔졌다 해서 차값. 요게 이제 적극적 수리비가 되는 거예요. 적극적 손해. 근데 이제 이분이 차를 이용해가지고 뭐 배달업 이런 걸 하셨을 때 하루에 10만 원을 벌었다 칩시다. 근데 차가 부셔졌으니까 한 2주 동안 여러분들 일을 못했어요. 그럼 이제 하루에 10만 원씩 벌 수 있었는데 2주 동안 일을 못했으니까 140만 원을 우리가 손해본 게 되겠죠. 이거 우리가 일실이익이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계산이 돼요. 객관적으로 돼요. 가능해요. 근데 정신적 손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피해가 객관적으로 우리가 추정이 안 되죠. 객관적으로 우리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까지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봐버리게 되면은 이 정신적 손해에 관한 위자료를 거의 못 받게 되는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헌법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배상조항을 청구한다. 이 부분은 이제 뭐 위배되지 않았겠죠. 적극손해나 소극손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크게 뭐 계산이 불가능하진 않으니까 3번도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요건 이제 지우고 필기를 해야 되니까. 그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인데 우리가 이제 중대한 민간인 집단희생이나 중대한 인권 침해나 조작 의원 사건이 한 70년대, 80년대 이루어졌다고 칩시다. 우리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한 1970년대, 80년대에 일어났다고 칩시다.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민법상 소멸시효 기간의 객관적 기산점이라고 됐는데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우리가 소멸시효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은 내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지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빨리빨리 청구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 소멸시효 기간의 기산점이라는 게 여러분들 국가배상법에서도 알고 있듯이 뭐 3년 또는 5년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를 지식을 바탕으로 하면은 우리가 안 날라부터 3년 이렇게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렇게 돼 있어. 우리가 지금 민법상 소멸시효니까. 그럼 민법상 소멸시효가 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을 계산할 수가 있는데, 이게 알았다라는 것은 언제 알 수가 있냐면은, 아, 국가가 잘못했다라고 이제 재판 같은 것이 나오게 되면은 알 수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그런 재판을 해주지 않았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내가 안 거니까 이거는 주관적 기산점이에요. 내가 알았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있었다라는 것은 객관적인 팩트이죠. 그쵸? 그래서 있었다라는 것은 객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객관적 기산점에 불러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한 2010년대에 들어가지고 이러한 이제 중대한 민간희생, 집단희생 사건이나 중대한 인권침해나 조작의원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막상 또 보상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뭐 소멸시효가 적용이 된대요. 그래서 청구를 하니까 메롱 너는 벌써 20년, 30년 지나버렸다. 그러니까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훨씬 지났기 때문에 너는 소멸시효 때문에 청구할 수 없다 그러면 누구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쵸? 그래서 알았을 때부터 3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알았을 때부터 3년 이내에 자기가 찾아먹으면 되는 문제니까 괜찮은데, 객관적인 기산점을 적용해 버리면 이미 이때 끝나버렸어요. 여러분들 기산점이 만료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막상 이제 그 손해배상을 받아야 돼. 이 시점에서는 여러분들 객관적 기산점 10년을 적용해 버리면은 실제로는 전혀 돈을 못 받는 문제점이 생기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것은 국가배상 청구를 침해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1번이 틀렸어요, 여러분들. 이거 침해하지 않는데 침해한다 했으니까. 그 다음에 2번 맞고 3번 맞고 4번 맞는데 4번은 부마민주항쟁 합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30일 미만 구금된 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였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경찰 간부 문제였어요. 67번 문제입니다. 자, 당초 유효한 법률에 근거한 공무원의 직무 집행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 근거되는 법률이 위헌 결정이 됐는데, 님들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이 흘렀다고 칩시다. 일단은 여러분들 유효한 법률이었습니다. 유효한 법률이었는데, 그래서 공무원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이거에 근거해서 처분을 내렸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위헌 결정이 됐다고 칩시다. 공무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알아요, 위헌 결정이 될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고 틀렸죠. 이런 경우에는 공무원이 나중에 위헌 결정이 날 줄 몰랐다,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이 반드시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해서 틀렸습니다. 2번 질문은 좀 어려운데, 우리가 국가배상법 조항이 이렇게 돼 있어. 국가배상법의 성립 요건으로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규정을 했죠. 이것은 여러분들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라 형성하는 규정이에요. 그래서 아니라 이 부분 틀렸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을 잘 봐야 돼요. 국가배상법 조항이 국가배상권의 성립 요건으로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요구함으로써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 이게 여러분들 뭔지 알겠어요? 우리가 손해배상, 국가배상 했었을 때 먼저 기본적으로 이제 몇 가지가 필요한데, 일단 고의자,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위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손해가 발생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관계에서 인과관계가 인정이 돼야 돼요. 그 행위와 손해 간에.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손해는 발생했지만 어떤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 왜 이래? 손해는 발생했지만 어떤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 행위자의 고의 과실이 없을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국가배상법 청구권의 성립 요건은 반드시 고의 또는 과실을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외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에 의해서 손해가 발생했지만 국가배상 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이 돼야 돼요. 그럼 무과실 책임이 인정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으면은 국가배상 청구권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아요. 이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다. 침해하지 않는데 침해했다 했으니까 틀렸다. 적절한 걸 골라야 되네요. 네, 2번 틀렸고. 3번. 국가배상 청구권은 일단 청구권적 기본권으로 보장이 되는데, 이제 국가배상 청구권을 타먹을 수 있는 요건이 발생하면은 우리가 금전을 받을 수 있는 권리니까 재산권으로 보장이 된다. 3번이 이제 쉽게 답이고요. 그 다음에 4번. 생명이나 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 청구권을 다른 사람이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습니다. 근데 재산 침해는 양도나 압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4번은 틀렸다, 이렇게 조문 문제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 1번.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은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듯이 생명이나
신체 피해예요. 재산 피해는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생명 신체라는 것은 자연인을 전제로 하겠죠. 그쵸? 그래서 법인은 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틀렸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상호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주체가 될 수 있다. 이 부분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고 나머지는 이제 맞겠죠. 적절하다는 거니까. 그 다음에 타인의 범죄 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 그 다음에 배우자, 직계 친족뿐만 아니라 그 범죄 피해 방지 및 범죄 피해자를 구해주다가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 피해라고 본다. 그 다음에 그 범죄 피해의 범위는 20조 또는 21조 1항에 따라 정당행위나 정당방위 규정입니다. 그런 경우에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피해가 있었어도 여러분들 정당 위법성이 조각이 되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 다음에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한한다. 그렇게 됐죠. 그래서 과실에 의한 행위가 제한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웬만한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피고인의 형사보상 청구권은 재헌헌법에서 처음으로 규정됐고 이걸 피의자로 현행헌법에서 확대했죠. 그 다음에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은 현행헌법에서 처음으로 규정됐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간단한 두 문자인 현행범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현행헌법에서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이 최초로 규정이 되었다. 맞는 지문이죠. 네,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69번. 자, 우리가 악취가 배출되는 사업장이 있는 지역은 당연히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해야 되겠죠. 헌법 위배되지 않는다 맞고, 우리가 교도소 수용자들의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 독거 실내 화장실 창문에 안전 철망을 설치해야지 이제 밧줄을 못 묶어요. 그래서 이제 자살을 막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헌법이 위배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3번. 우리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는 자연인 권리이기 때문에 법인에게는 인정되지 않고 국민만 누릴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외국인에게는 인정되지 않아요. 이거랑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이제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있죠.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가치. 헌법 제10조죠. 얘는 헌법 제34조고. 그래서 이제 언제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공통점으로는 우리가 인간의 권리라는 것은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도 인정이 돼요. 그 다음에 그 언제 만들어졌냐면 5차 개정헌법 인간급단칙에서 만들어진 거 그거 똑같아요. 근데 비교점이 뭐냐면은 얘는 자연인에게만 인정이 됩니다. 자연인만 인정이 되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설명을 잘못했네요. 큰일 날 뻔했다잉. 깜짝 놀랐네. 죄송해요. 자, 그래서 공통점이 뭐냐면은 잊어주세요. 공통점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자연인에게만 인정되는 권리다. 그 다음에 5차 개정헌법에서 인정되는 권리다. 근데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인간의 권리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외국인들한테 쌀밥 먹여줄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우리가 이제 국민의 권리다라는 것을 좀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좋겠다. 큰일 날 뻔했다. 그래서 일단 이게 세 가가 맞으니까 4번이 답이 되겠어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나 주택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택지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철거되는 주택이 발생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쫓겨난다고 하면 좀 그렇지.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제 당장 집이 없을 수가 있으니까 임시 수용시설을 설치를 해요. 근데 도시환경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뭐를 전제로 하냐면은 그 도심에 옛날에 60년대, 70년대 발달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거기 도시 한가운데 공장이나 상업지역이 좀 있었을 수가 있겠죠. 그런 걸 재개발을 하는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주택의 철거 문제가 크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임시 수용 설치를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나 주택 재개발 사업과 달리 설치하지 않아도 되겠죠. 근데 이것은 이제 도시환경 사업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 주택과 관련된 문제는 크게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제한조차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사회적 기본권 1번 그냥 읽으면 돼요. 인간다운 생활이란 그 자체가 추상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이니까 그 역사적, 사회적, 경제적 여건에 따라 어느 정도는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2번. 그 다음에 이제 기초연금 수급액을 우리가 이제 이전 소득에 포함시켜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우리가 조금 연금, 이런 것들이 기초연금이 이제 줄어들게 되는데 헌법이 위배되지 않습니다. 보통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침해한다면 그냥 다 틀렸다고 하면 돼요. 그 다음에 3번. 우리가 이제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노동부 장관이 이제 대충 조사를 해가지고 평균 임금을 정해서 고시를 해야 되는 자기의무는 헌법에서 부여된 건 아니겠죠. 근데 이제 법률이
이거는 노동부 장관이 만들어줄 것이다 라고 전제하면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권이 우리가 법령을 만들지 않은 경우에는 공백 상태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들이 궁금할 수가 있잖아요. 이 직업의 평균 임금은 얼마 정도 되는지. 근데 이제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은 우리가 행정권에 의해서 입법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있을 수가 있으므로 노동부 장관이 해야 될 의무는 헌법적 의무라고 봐야 된다. 그냥 맞는 지문이죠. 4번, 국가는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가능한 수단을 동원할 수 있는 책무를 진다고 할 것이나 가능한 여러 가지 수단들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는 입법자에 속한다. 맞죠? 그래서 답은 2번으로 좀 쉽게 고를 수가 있었다. 자, 여러분들 교육을 받을 권리 한 문제만 풀고 여러분들 우리가 다음 시간으로 넘어갈 건데 1번 학문의 자유가 있고 대학의 자율성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대학이 선발을 할 수도 있고 대학 입시 제도를 자율적으로 마련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를 내세워서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 그 다음에 2번인데 합헌 키워드 보이세요? 우리가 학교폭력 가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조치를 병과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봉사활동과 출석 정지를 같이 시킬 수도 있다.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출석 정지에 상한을 두지 않았다는 것은 얘가 이제 반성을 좀 할 때까지 계속 출석 정지를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학교폭력 가해 학생 판례가 2개가 나오는데 다운법에 위배되지 않으니까 키워드를 간단하게 이렇게만 따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2년제 대학의 전문대학이랑 3년제 대학의 전문대학은 달라요, 여러분들. 2년제 전문대학 같은 경우에는 2년의 커리큘럼으로 충분하니까 졸업자를 되는 건데 이런 경우는 편입학 자격을 부여하는데 3년제 전문대학에서는 3년짜리 커리큘럼이잖아요. 그러면 2년 이상 과주 이주자 같은 경우에는 아직 졸업을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편입학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몰랐는데 왜 이렇게 닫혀있지? 손이 이렇게 피가 많이 묻어있지? 다음에 4번 죄송합니다. 임용기간이 만료한 대학교원에 그래서 재임용 거부를 재심 청구의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았어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교원지 법정주의가 뭔지 기억이 나요? 그 교사나 교원들의 지위가 법에 잘 규정이 돼야 된다. 이거는 교원 본인들에게도 이득이 되지만 그 학생들한테도 여러분들 그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문제가 되죠. 근데 여러분들 임용기간이 만료됐을 때 무조건 재계약을 받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재임용을 거부당했을 때 내가 왜 재임용이 거부됐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기회는 한 번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 사람이 불합리하거나 비합리적인 이유로 우리가 재임용이 거부당했을 수도 있잖아요. 학생들은 되게 그분을 원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최소한의 절차를 마련해두지 않은 거게 되겠죠. 그래서 교원지 법정지의 본질을 훼손해서 헌법 위반이 되는데 위배된다고 할 수가 없으니까 틀렸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 파트는 좀 길었어요. 첫 번째 문제 때문에. 다음 이제 파트에서 끝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